2016년 1월 양강도 해산. 영하 20도의 국경에서 강민철은 방아쇠를 당겼다. 강을 건너던 가족이 쓰러졌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찢었다. 그날 밤 충성스러운 군인은 죽고 탈북자가 태어났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만강 국경 초소. 강민철은 8년간 이곳을 지켰다. 군인 집안 출신답게 모범적이었고 상부의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오늘 밤은 달랐다. 저녁 9시 비정상적인 긴급 소집이 있었다. 김 중대장이 초소 앞에 병력을 집합시켰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중대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 옆에 선보이부 요원의 존재가 모든 걸 설명했다. 중대장이 입을 열었다. 탈북자 출현 정보가 입수됐다는 것. 그리고 오늘 밤부터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 경고 사격 금지, 체포 시도 금지, 발견 즉시 사살. 민철의 등줄기로 차가운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8년간 국경을 지키며 탈북자를 여럿 봤지만 이런 명령은 처음이었다. 밤 11시 강민철은 박 상사 이일병과 함께 강변 순찰에 나섰다. 보름달이 얼어붙은 강을 비췄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다. 귀를 곤두세웠다. 바람소리, 얼음 깨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무언가? 발자국 소리였다. 박 상사가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다. 세 사람은 눈 쌓인 둔덕 뒤로 몸을 숨겼다. 민철은 소총을 켜눴다. 조준경으로 강을 바라봤다. 세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남자, 여자, 그리고 작은 형체 하나. 아이였다. 여자가 아이를 업고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고 있었다. 얼음이 얇은 곳을 피해 천천히 움직였다. 남자가 앞장서서 길을 확인했다. 가족이 분명했다. 무장한 것 같지 않았다. 그저 살고 싶어서 강을 건너는 사람들. 박 상사가 소총을 들어 올렸다. 민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경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들에게 돌아갈 기회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총성이 울렸다. 박 상사의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다. 남자가 비틀거렸다.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 민철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있었다. 훈련된 반사. 8년간 몸에 밴 복종. 그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두 번째 총성. 남자가 쓰러졌다. 얼음 위로 붉은 것이 퍼졌다. 여자는 아이를 꽉 껴안고 중국 쪽으로 달렸다. 박 상사가 다시 조준했지만 여자는 이미 사정거리를 벗어났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이의 울음소리만 메아리쳤다. 민철은 총을 내렸다. 손이 떨렸다. 강 위에 쓰러진 남자. 붉게 물든 얼음. 그리고 사라진 여자와 아이. 박 상사가 무전기를 들었다. 중대장에게 보고했다. 탈북자 사살. 1명 사살, 2명 도주. 임무 완료. 민철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귀에서는 총성이, 눈에는 쓰러지는 남자가 계속 재생됐다. 박 상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가자는 신호. 민철은 고개를 돌렸다. 강을 등졌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등 뒤에서 계속 들려왔다. 초소로 돌아가는 길. 민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 상사는 담배를 피우며 걸었다. 이일병은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경계했다. 민철만 멍하니 걸었다. 손에서는 화약 냄새가 났다.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초소에 도착하자 김 중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했다는 말, 잘했다는 말. 민철은 대답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의 것 같지 않았다. 중대장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철은 잠들 수 없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을 감으면 쓰러지는 남자가 보였다. 귀를 막아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8년간 조국을 지켰다. 충성했다. 그런데 오늘 밤 그가 지킨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보고서가 완성됐다. 민철은 중대장실에 불려갔다. 책상 위에 타이핑된 문서가 놓여 있었다. 무장 간첩 3명, 중국 방향에서 탈북 시도. 아군의 저지에 무기로 저항. 교전 끝에 1명 사살, 2명 도주. 한 줄 한 줄이 거짓말이었다. 무장하지 않았다. 간첩이 아니었다.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가족이었다. 살고 싶어서 강을 건넌 사람들. 민철이 입을 열려했다. 중대장이 먼저 말했다. 보고서에 서명하라는 것. 이게 공식 기록이라는 것. 민철은 중대장을 바라봤다. 중대장은 민철의 눈을 피했다. 그 순간 민철은 알았다. 중대장도 명령을 따른 것뿐이라는 걸. 이 거짓말은 중대장 위에서 시작됐다는 걸. 민철이 물었다. 정말 저들이 무장했냐고. 중대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민철이 다시 물었다. 아이도 봤는데 저들이 간첩이냐고. 중대장의 표정이 굳었다. 중대장이 책상을 짚고 일어났다.
민철에게 다가왔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 동무 아버지가 누구냐고. 영훈 강철수 동무 아니냐고. 그 아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되겠냐고. 협박이었다. 가족을 건드리는 것. 민철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영웅으로 칭송받다. 10년 전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평양에서 살았다. 만약 민철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들에게도 영향이 갈 것이었다. 민철은 입을 다물었다. 펜을 집어들었다. 보고서에 서명했다. 중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가보라는 손짓. 민철은 중대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민철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어젯밤 방아쇠를 당긴 손. 오늘 아침 거짓말에 서명한 손. 이 손으로 무엇을 지킨 건지 알 수 없었다. 낮 동안 민철은 평소처럼 임무를 수행했다. 순찰을 돌고 초소를 지키고 보고를 했다. 동료들은 평범하게 대했다. 어젯밤 일을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이 됐다. 민철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옥수수밥과 무국. 8년간 먹어온 똑같은 음식. 그런데 오늘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숟가락을 놓고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민철은 강변으로 걸어갔다. 어젯밤 그 자리. 얼음 위에는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눈으로 덮이지 않은 붉은 흔적. 민철은 그 앞에 멈춰섰다. 한 남자가 여기서 죽었다. 가족을 지키려다 죽었다. 그리고 민철이 쏜 총알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명령이었다. 복종이었다. 하지만 그게 민철의 손을 깨끗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민철은 잠들 때마다 똑같은 꿈을 꿨다. 얼어붙은 강, 세 개의 그림자, 총성, 쓰러지는 남자,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 꿈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다시 잠들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철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동료들이 물었다. 괜찮냐고? 민철은 대답했다. 괜찮다고. 거짓말이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박 상사가 민철에게 다가왔다. 담배를 건넸다. 민철은 받았다. 둘은 초소 뒤편에서 담배를 피웠다. 박 상사가 말했다. 익숙해진다고. 처음은 누구나 힘들다고. 민철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다. 몇 번째냐고. 박 상사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5번째라고. 민철은 그를 바라봤다. 박 상사는 먼 곳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처음엔 힘들었다고. 하지만 명령이니까 조국을 지키는 거니까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다고. 민철이 물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박 상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박 상사도 확신이 없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었다. 담배를 끝까지 피우고 박 상사가 돌아갔다. 민철은 홀로 남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8년 전 이곳에 처음 배치됐을 때도 이 별들을 봤다. 그때는 자랑스러웠다. 조국의 국경을 지킨다는 것이.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민철은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지키는 게 뭔가? 체제인가? 인민인가? 아니면 그저 명령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어젯밤 죽은 남자는 적이 아니었다. 그저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민철은 그를 죽였다. 2주가 지났다. 민철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니, 돌아간 척했다. 순찰을 돌고 보고를 하고 명령을 따랐다.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초소 뒤편에서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중국산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소대장이 작은 보따리를 건네받았다. 중국 밀수업자와의 거래였다. 민철은 그 광경을 여러 번 봤다. 예전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병사들은 굶주렸다. 배급은 한 달째 끊겼다. 옥수수밥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민철은 며칠 전 이일병이 쓰러지는 걸 봤다. 영양실 조였다. 군의관은 주사 한 대 놓고 쉬라고 했다. 약은 없었다. 그런데 간부들은 중국 술을 마시고 중국 담배를 피웠다. 민철이 순찰을 돌 때였다. 강 건너편 중국 마을에서 불빛이 보였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음식 냄새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다. 민철의 배에서 소리가 났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국경 철조망 앞에 멈춰섰다. 이 철조망은 무엇을 지키는 건가? 중국의 침략인가? 아니면 인민의 탈출인가? 민철은 철조망을 만졌다. 차갑고 단단했다. 감옥의 창살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민철은 동료 최하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최하사는 민철과 같은 시기에 입대한 동기였다. 8년을 함께 복무했다. 서로를 믿었다.
최 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이상하지 않냐고. 최 하사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다. 배급도 안 나오고 간부들은 술만 마시고 우리는 이게 뭐냐고.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 하사가 말을 이었다. 자기 고향 소식을 들었다는 것. 아버지가 아사 직전이라는 것. 민철이 물었다. 휴가는 못 가냐고. 최 하사가 쓴 웃음을 지었다. 휴가 신청했다가 오히려 의심받았다는 것. 가족 때문에 동요한다고. 최 하사의 눈에 분노가 어렸다. 우리가 뭘 지키는 거냐고. 누구를 위한 거냐고. 민철은 최 하사의 어깨를 두드렸다. 조심하라는 의미였다. 이런 말은 위험했다. 보이부의 귀는 어디에나 있었다. 최 하사도 알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하지만 민철은 알았다. 최 하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음날 최 하사가 보이지 않았다. 민철이 물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보이부에 끌려갔다는 것. 누군가 밀고 했다는 것. 민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어젯밤 대화가 떠올랐다. 누가 들었나? 누가 보고했나? 일주일 후 최 하사가 돌아왔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다. 민철이 다가가려 했다. 최 하사가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말라는 신호.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날 저녁 중대장이 전체 집합을 명령했다. 병사들이 운동장에 모였다. 중대장 옆에 보이부 요원이 서 있었다. 중대장이 말했다. 최근 사상적으로 동요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반동 분자를 경계하라는 것. 서로를 감시하라는 것. 민철은 최 하사를 봤다. 최 하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철은 알았다. 최 하사가 자백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고문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밤 민철은 잠들지 못했다. 최 하사의 멍든 얼굴이 떠올랐다. 보이부 요원의 차가운 눈빛이 기억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의심하는 것조차 죄였다. 질문하는 것조차 배신이었다. 민철은 창밖을 바라봤다. 철조망 너머 중국 땅이 보였다. 저곳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았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갔다. 생각하고 질문하고 의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민철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만약 저 강을 건너면 어떨까? 만약 이 철조망 너머로 가면 어떨까? 위험한 생각이었다. 금지된 생각이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생각은 멈출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철은 평소와 같이 임무를 수행했다. 순찰을 돌고 보고를 쓰고 명령을 따랐다. 표면적으로는 모범적인 군인이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2월의 어느 날 민철은 중대장실에 호출됐다. 별다른 이유 없는 호출이었다. 민철은 불안함을 느꼈다.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는 목소리. 문을 열었다. 중대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민철은 그 남자를 봤다. 민간인 차림이었지만 군인의 자세를 하고 있었다. 보이부였다. 중대장이 말했다. 앉으라고. 민철은 의자에 앉았다. 보이부 요원이 민철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다. 서류를 꺼내 책상에 펼쳤다. 요원이 물었다. 1월 15일 밤 탈북자 사살 사건을 기억하냐고. 민철이 대답했다. 기억한다고.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서를 잘 작성했다고.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원이 질문을 이어갔다. 그날 밤 이후 동료들과 대화한 내용이 있냐고. 민철이 대답했다. 일상적인 대화뿐이라고. 요원이 서류를 넘겼다. 최 하사와의 대화는 일상적이었냐고. 민철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날 밤 대화. 누군가 들었다. 민철이 대답했다. 동료가 힘들어해서 위로했을 뿐이라고. 요원이 냉소했다. 위로가 체제 비판인가? 중대장이 끼어들었다. 강동무는 모범적인 군인이라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요원이 중대장을 쳐다봤다. 중대장이 입을 다물었다. 요원이 다시 민철을 봤다. 요원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민철의 통신 기록이었다. 지난 3개월간 민철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 내용. 민철은 그 편지들을 기억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보낸 평범한 편지들. 요원이 한 문장을 읽었다. 여동생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 민철은 그 내용을 떠올렸다. 여동생이 평양에서 힘들다고 했던 것. 민철이 힘내라고 언젠가 나아질 거라고 쓴 것. 요원이 물었다. 무엇이 나아진다는 건가? 지금이 나쁘다는 뜻인가? 민철이 부인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저 여동생을 격려한 것뿐이라고. 요원은 민철의 말을 끊었다. 요원이 최종 질문을 했다. 중국 쪽과 접촉한 적이 있냐고. 민철이 당황했다.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요원이 서류를 다시 넘겼다.
민철이 순찰 중 중국 마을 방향을 자주 봤다는 제보가 있다는 것. 민철은 이해했다. 이건 조사가 아니었다.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 누군가 민철을 제거하고 싶어 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1월 15일 사건 이후 민철이 불안정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묘원이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있을 거라고. 보위부에 출석하라고. 민철에게 종이를 건넸다. 3일 후 날짜가 적혀 있었다. 민철은 중대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손을 봤다. 떨리고 있었다. 보위부 출석. 그 의미를 몰랐던 군인은 없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했다.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다. 저녁이 됐다. 민철은 식사를 하지 못했다. 침상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3일. 남은 시간은 3일뿐이었다. 만약 보위부에 끌려가면 끝이었다. 그리고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다. 밤이 깊었다. 민철은 일어나 창밖을 봤다. 두만강이 보였다. 8년간 지켜온 국경. 8년간 넘지 말아야 할 선. 하지만 지금 민철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살기 위해서는 그 강을 건너야 했다. 3일이 남았다. 민철은 시간을 계산했다. 72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보위부에 끌려간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다. 민철은 결심했다. 탈출. 8년간 막아온 그 길을 스스로 가기로 했다. 하지만 계획 없는 탈출은 자살이었다. 민철은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순찰 패턴, 교대 시간, 사각지대, 철조망의 약한 부분. 첫째 날 민철은 평소처럼 순찰을 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탈출 경로를 확인하는 것. 초소 뒤편에서 강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 약 200m. 어둠 속에서 뛰면 2분이면 닿을 수 있었다. 문제는 초소였다. 24시간 감시체제. 3명이 교대로 근무했다. 하지만 민철은 알고 있었다. 교대 시간에는 5분간 공백이 생긴다는 것을. 다음 조가 오기 전 이전 조가 자리를 뜨는 그 틈. 둘째 날 민철은 철조망을 점검했다. 순찰 임무였다. 동료들과 함께 철조망을 따라 걸었다. 민철은 강쪽 구간을 유심히 봤다. 철조망 하단부가 느슨한 곳이 있었다. 겨울 동안 눈의 무게로 지주가 기울었다. 그곳이면 넘을 수 있었다. 아니, 밑으로 기어갈 수 있었다. 더 빠르고 조용했다. 민철은 위치를 기억했다. 초소에서 북쪽으로 150m. 저녁 민철은 자신의 짐을 정리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군복은 입고 가야 했다. 추위 때문이었다. 신분증은 버려야 했다. 북한 신분증은 중국에서 사용 선고나 다름없었다. 민철은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가족 사진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 10년 전 사진. 민철은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만은 가져가야 했다. 밤이 됐다. 민철은 침상에 누웠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었다. 내일 밤이 탈출의 밤이었다. 한 번의 기회. 실패하면 죽음이었다. 민철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밤 11시 30분 교대 시간. 민철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초소를 벗어난다. 뒤편으로 돌아 강변으로 달린다. 철조망을 넘는다. 강으로 뛰어든다. 중국 땅에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간단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변수가 있었다. 만약 화장실 핑계를 의심받으면, 만약 누군가 민철을 보면, 만약 철조망이 예상보다 단단하면, 만약 강물이 너무 차가워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민철은 눈을 감았다.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보위부에 끌려가도 죽는 건 마찬가지였다. 차라리 강에서 죽는 게 나았다. 최소한 자유를 향해 죽는 것이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다. 민철의 마지막 날. 그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세면을 하고 식사를 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모든 게 평범했다. 아무도 몰랐다. 오늘 밤 민철이 사라질 것이라는 걸. 오후 민철은 마지막 순찰을 돌았다. 강을 바라봤다. 8년간 넘지 말라고 배운 선. 오늘 밤 그 선을 넘을 것이었다. 아이러니했다. 탈북자를 막던 자신이 탈북자가 되는 것. 저녁 9시 민철은 초소에 배치됐다. 박 상사 이일병과 함께 3시간 근무. 11시 30분에 교대. 민철은 시계를 봤다. 2시간 30분 남았다. 시간이 느리게 갔다. 민철은 초소 안에 앉아 강을 바라봤다. 박 상사가 졸고 있었다. 이일병은 밖에서 순찰을 돌았다. 민철은 혼자였다. 11시 20분. 10분 남았다. 민철의 심장이 빨라졌다. 손에 땀이 났다.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결정했다. 11시 28분. 민철은 일어났다.
박 상사에게 말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박 상사가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철은 초소를 나섰다. 복도를 걸었다.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화장실 방향이 아닌 뒤편으로 방향을 틀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달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철조망이 보였다. 느슨한 그 지점. 민철은 몸을 숙였다. 철조망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 피부가 긁히는 느낌. 상관없었다. 철조망을 넘었다. 강이 보였다. 얼어붙은 두만강. 민철은 주저하지 않았다. 강을 향해 뛰었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발견했다. 민철은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호각이 울렸다.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박 상사였다. 민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강둑에 섰다. 얼어붙은 두만강이 발밑에 있었다. 검은 얼음 위로 달빛이 반사됐다. 민철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뛰어내렸다. 몸이 공중에 떴다. 시간이 느려졌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얼음에 부딪혔다. 충격으로 숨이 막혔다. 얼음이 금이 갔다. 민철은 재빨리 일어났다. 중국 쪽을 향해 달렸다. 첫 번째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얼음에 박혔다. 파편이 튀었다. 민철은 지그재그로 뛰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총성. 박 상사가 쏘고 있었다. 8년 동안 함께한 동료. 지금은 민철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얼음이 깨졌다. 민철의 발이 물속으로 빠졌다. 얼음장 같은 불.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철은 다시 기어올랐다.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서치라이트가 켜졌다. 초소의 조명이 강을 비쳤다. 민철의 그림자가 얼음 위에 길게 늘어졌다. 완벽한 표적이었다. 총성이 이어졌다. 더 많은 병사들이 합류했다. 민철은 엎드렸다. 얼음에 몸을 붙였다.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쳤다. 숨을 참았다. 5초, 10초. 총성이 잠시 멈췄다. 재장전하는 시간. 민철은 다시 일어나 뛰었다. 50m, 40m, 30m. 중국 땅이 가까워졌다. 민철의 폐가 타들어갔다. 다리가 저렸다. 젖은 군복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음이었다. 20m. 민철은 중국 쪽 강둑이 보였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총성이 다시 시작됐다. 더 가까웠다. 더 정확했다. 총알이 민철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10m. 민철은 마지막 힘을 짜냈다. 중국 땅. 강둑의 손이 닿았다. 기어올랐다. 흙을 움켜쥐었다. 총성이 멈췄다. 국경을 넘은 것이었다. 북한 병사들은 중국 땅에서 쏘지 못했다. 민철은 강둑에 쓰러졌다. 숨을 헐떡였다. 온몸이 떨렸다. 젖은 옷이 얼음처럼 차갑게 피부를 조였다. 하지만 살았다. 강을 건넜다. 뒤를 돌아봤다. 북한 쪽에서 서치라이트가 여전히 이쪽을 비추고 있었다. 박 상사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강둑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총을 내렸다. 민철과 눈이 마주쳤다. 박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돌아갔다. 민철은 일어났다. 중국 마을이 보였다. 불빛이 있었다. 하지만 갈 수 없었다. 젖은 옷, 북한 군복, 피 흘리는 어깨.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됐다.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민철은 마을을 피해 산으로 향했다. 어둠 속을 걸었다. 추위가 뼈까지 파고들었다. 의식이 흐려졌다.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일어나지 못했다.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민철을 흔들었다. 눈을 떴다. 중국말이 들렸다. 남자가 민철을 들어 올렸다. 어디론가 끌고 갔다. 민철은 저항할 힘이 없었다. 의식이 끊어졌다. 깨어났을 때 낡은 창고 아니었다. 담요가 덮여 있었다. 젖은 옷은 벗겨져 있었고 마른 옷을 입고 있었다. 옆에 물과 빵이 놓여 있었다. 민철은 빵을 움켜쥐고 먹었다. 8년 만에 먹어본 진짜 빵이었다. 문이 열렸다. 조선족 남자가 들어왔다. 50대쯤 돼 보였다. 민철을 내려다봤다. 북에서 왔냐고.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말했다. 자신이 브로커라는 것, 탈북자를 돕는다는 것. 민철이 물었다. 왜 도와주냐고. 남자가 웃었다. 돈 때문이라고. 하지만 민철은 돈이 없었다. 남자가 말했다. 나중에 받겠다고. 일단 살아남으라고.
한국 가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민철은 남자를 봤다. 믿어도 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남자가 나갔다. 문이 잠겼다. 민철은 창고 바닥에 누웠다. 살았다. 강을 건넜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자유까지는 아직 멀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철은 창고에 숨어 지냈다. 브로커가 하루에 한 번 음식을 가져왔다. 빵, 물, 가끔 라면. 민철은 조용히 기다렸다. 밖에는 북한 요원들이 돌아다닌다고 했다. 중국 공안도 수시로 단속한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 브로커가 왔다. 오늘 밤 이동한다고 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합류한다고 했다. 민철은 준비했다. 브로커가 준 낡은 중국 옷을 입었다. 모자를 눌러 썼다. 밤 11시 트럭이 도착했다. 화물칸 안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다. 5명. 모두 탈북자였다. 민철이 올라탔다. 트럭이 출발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숨소리가 들렸다. 긴장한 숨소리. 두려움에 찬 숨소리. 민철도 마찬가지였다. 트럭이 흔들렸다. 몸이 부딪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1시간쯤 갔을 때 트럭이 멈췄다. 검문소였다. 중국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철은 숨을 죽였다. 옆 사람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화물칸 문이 열릴 것 같았다. 브로커와 공안이 중국말로 이야기를 나눴다. 뭔가 건네는 소리. 돈이었다. 잠시 후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화물칸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새벽 4시 트럭이 멈췄다. 문이 열렸다. 작은 마을이었다. 브로커가 손짓했다. 모두 내렸다. 낡은 집으로 들어갔다. 은신처였다. 불이 켜졌다. 그때 민철은 다른 탈북자들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그 여자가 있었다. 1월 15일 밤 강을 건넌 그 여자. 등에는 아이가 있었다. 살아있었다. 여자도 민철을 봤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뒤로 물러섰다. 아이를 꽉 껴안았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민철은 한 걸음 다가갔다. 여자가 소리쳤다. 오지 말라고. 저 사람이 자기 남편을 죽인 군인이라고. 은신처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민철을 바라봤다. 브로커가 민철과 여자 사이에 섰다. 민철은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명령이었다고, 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래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고. 눈물이 흘렀다. 긴 침묵이 흘렀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여기 있냐고. 민철이 대답했다. 자기도 도망쳤다고. 체제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그래서 강을 건넜다고. 여자가 쓴 웃음을 지었다. 당신도 도망쳤다는 말. 당신도 총 맞을 뻔했다는 말. 민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자가 말을 이었다. 남편이 죽던 날 자기도 죽는 줄 알았다고. 하지만 아이 때문에 달렸다고. 살아야 했다고. 민철이 고개를 들었다. 그 여자를 봤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다. 하지만 분노도 있었다. 슬픔도 있었다. 복잡한 감정들. 브로커가 끼어들었다. 과거는 과거라고. 지금은 모두 같은 처지라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여자가 민철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다음 며칠간 민철과 여자는 말을 섞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피했다. 하지만 아이는 달랐다. 4살 남자아이. 이름은 준호였다. 아이는 민철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가왔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민철 옆에 앉았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철이 물었다. 뭘 그리냐고. 준호가 대답했다. 아빠라고. 민철의 가슴이 아팠다. 준호가 말했다. 아빠는 하늘에 있다고, 엄마가 그랬다고. 민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호가 민철을 올려다봤다. 아저씨는 왜 우냐고 물었다. 민철은 눈물을 닦았다.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여자가 민철에게 다가왔다. 이름이 박순이라고 했다. 민철도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순이가 말했다. 준호가 민철을 좋아한다고. 아이는 순수하다고. 아직 증오를 모른다고. 민철이 말했다. 미안하다고. 평생 미안할 거라고.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였다고. 그 체제의 피해자였다고. 순이가 덧붙였다. 같이 가자고. 남쪽으로. 어차피 같은 길이라고. 민철은 순이를 봤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다.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브로커가 말했다. 내일 떠난다고. 긴 여정이 될 거라고.
3월이 끝나갈 무렵 일행은 중국 남부에 도착했다. 베이징을 거쳐 쿤민까지 기차, 버스 때로는 걸어서 한 달간의 여정. 그 사이 검문이 3번 더 있었다. 매번 브로커가 뇌물로 해결했다. 매번 민철은 죽을 뻔했다.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이틀이 걸렸다. 밤에 이동했다. 산길을 넘었다. 순이가 준호를 업고 걸었다. 민철이 준호를 업겠다고 했다. 순이가 망설이다 아이를 넘겼다. 준호는 민철의 등에서 잠들었다. 라오스 국경. 메콩강이 보였다. 마지막 강이었다. 브로커가 고무보트를 꺼냈다. 일행이 탔다. 노를 저었다. 물살이 거셌다. 보트가 흔들렸다. 준호가 깼다. 무섭다고 울었다. 민철이 아이를 안았다. 괜찮다고 속삭였다. 강을 건넜다. 라오스 땅. 브로커가 작별 인사를 했다. 여기까지라고. 이제는 스스로 가라고. 태국 국경까지 가서 경찰에게 자수하라고. 한국 대사관이 데리러 올 거라고. 민철이 물었다. 돈은 어떻게 갚냐고. 브로커가 웃었다. 한국 가서 잘 살라고. 그게 돈이라고. 그리고 돌아섰다. 일행은 이틀을 더 걸었다. 태국 국경에 도착했다. 이민국 건물이 보였다. 순이가 멈춰섰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를 안았다. 민철이 그녀를 봤다. 괜찮냐고 물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다. 그녀도 떨리고 있었다. 함께 걸어 들어갔다. 태국 경찰이 다가왔다. 민철이 영어로 말했다. 북한에서 왔다고. 도와달라고.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걸었다. 이민국 유치장에서 일주일을 기다렸다.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불안과 희망이 섞인 얼굴. 민철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건지, 정말 자유로워지는 건지. 어느 날 아침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다. 젊은 남자였다. 웃으며 말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데려가겠다고. 환영한다고. 민철은 그 순간 무너졌다. 8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주변 사람들도 울었다. 순이도 준호도 모두. 4월 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렸다. 민철은 멈춰섰다. 대한민국 땅.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민철은 그 깃발을 바라봤다. 8년간 적으로 배운 깃발.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제는 자신의 깃발이었다. 하나원에서 12주를 보냈다. 적응 교육이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권, 자유. 새로운 단어들을 배웠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혔다. 면접을 보고 심리상담을 받았다. 천천히 새로운 세상에 적응했다. 순이와 준호도 같은 기수였다. 가끔 만났다. 준호는 민철을 보면 달려왔다. 아저씨라고 불렀다. 민철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순이가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없었다. 대신 조용한 평화가 있었다. 어느 날 순이가 말했다. 용서한다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용서한다고. 당신도 피해자였다고. 그리고 이제는 함께 살아남았다고.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고 말했다. 6월 수료식이 있었다. 민철은 수료증을 받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주민등록증이 나왔다. 강민철, 28세, 서울 거주. 민철은 그 카드를 한참 바라봤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주소, 자신의 정체성. 수료식이 끝나고 민철은 밖으로 나왔다. 서울 하늘이 파랬다. 자유롭게 걸었다. 감시도 명령도 총도 없었다. 그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순이었다. 준호가 민철을 보고 싶어 한다고. 같이 저녁 먹자고. 민철이 웃으며 대답했다. 좋다고. 강변을 걸었다. 한강이었다. 두만강과는 달랐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국경이 아니었다. 그저 강이었다. 민철은 멈춰서서 강을 바라봤다. 2016년 2월 그는 얼어붙은 강을 건넜다. 죽을 뻔했다. 하지만 살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었다. 악몽은 여전히 찾아왔다. 그날 밤에 총성 쓰러진 남자, 아이의 울음소리.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민철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 핸드폰을 꺼냈다. 가족 사진을 봤다. 10년 전 그 사진.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북에 두고 온 가족.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민철은 살아있었다. 자유로웠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강 위로 노을이 졌다. 아름다웠다. 민철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강민철 28세. 전직 북한 국경수비대원. 현재 대한민국 국민.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살아갈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